이 글의, 예, 이 글의 그 이력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2019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에 플랫폼의 유형을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에서 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그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유형과 관련해서 좀 내부 워크숍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하기에 한 달쯤 전에 또 그 2019년에 국가인권의 보고서의 일부를 바탕으로 해서 좀 그 사이에 2년이 지났으니까 업데이트할 거 업데이트하고 좀 그동안에 발전된 문제의식과 특히 법률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워크숍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땜빵을 하라고 해서 땜빵을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전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발표한 거를 또 급하게 일부를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 워크숍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내부 워크숍에서 한 거니까 외부로 발표된 적은 없는 글이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원에서 발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수정했다고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그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법적이진 않을 거예요. 약간 그런데 그런 법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처음에 주목받기 시작할 게 플랫폼 노동이 뭐냐 이런 것부터 굉장히 분분했는데, 지금은 뭐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냥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말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거래되는 것이 노동일 때 노동 플랫폼 또는 플랫폼 노동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이 자산이나 상품의 판매 대여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뭐 에어비앤비, 중고나라, 요즘 뜨고 있는 당근마켓,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또 이제 자영업자들이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플랫폼 경제에는 속할지언정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나 상품 판매, 상품 대여가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그 플랫폼으로 거래될 때 이런 것을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것이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죠. 예를 들면 잡코리아나 인크루트나 알바천국 등을 통해서 고용계약을 맺었을 때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일감이 거래되는 그런 경우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하게 얘기돼야 될 것은 플랫폼이 단순히 게시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노동자를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바천국이나 알바본 보면은 분명히 일감에 대한 게시물도 올라옵니다. 그게 뭐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이것만 해줄 사람 이런 게 오는 거지만, 뭐 알바천국이나 알바본은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이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을 기준을 정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을 플랫폼 노동 또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노동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이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초기 연구에는 막 되게 헷갈리게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처음에 노동 플랫폼을 이 유형 분류한 이런 이제 정의에 기반해서 노동 플랫폼을 보면 유형 분류한 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슈미트의 분류죠.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건데 이 그림이죠.
봤을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웹 기반 플랫폼과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 크게 구분해서 웹 기반 플랫폼은 의뢰자와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접촉으로만 접촉하고 지역 기반 플랫폼은 이제 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는 온라인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제한이 없지만 후자는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이나 호출이나 뭐 이제 가사나 이런 거는 이제 지역적 기반에 들어가고 프리랜서의 작업이라든지 뭐 저기 아마존 메커니컬 토커라는 이런 미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웹 기반 온라인 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웹 기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플랫폼 노동이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지 지역에서 수행되는지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플랫폼이 노동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노동을 조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랫폼이 플랫폼 노동을 조직하는 역할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 이제 노동을 모집하고 조율하고 통제하는 역할 자체가 이 법적인 사용자성 문제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호출형 플랫폼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호출한 거, 대리운전, 뭐 퀵 서비스, 음식 배달, 뭐 출동 견인 또는 뭐 택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종들이 물론 예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다 있었는데 예전에는 전화나 무선으로 호출하던 것이죠. 예전에 퀵 서비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전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모바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휴대폰 앱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으로 기반을 한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있었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그쪽에서 무선으로 호출해서 뭐 이런 방식이 와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역 업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아직도 이런 지역 관리 업체들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관리 업체가 있는 경우를 보면 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역별 업체에 소속돼서 그 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출을 받습니다. 그 플랫폼과 이런 지역 업체들의 관계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리 업체들이 이제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지역의 이제 지역 관리 업체들이 플랫폼 기업의 지사로 재편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역 업체들의 운영에 플랫폼의 호출과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근데 이 핸드폰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중간 업체를 이렇게 다시 재편성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직접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양쪽에 각각 앱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제 모바일 상에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노동자는 관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과정을 보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앱을 켜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표시되고 이제 가까운 노동자들한테 호출을 하면 가까운 노동자한테 콜이 표시되고 뭐 이제 먼저 저 누른 사람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콜을 먼저 잡는 사람에게 일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전투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콜잡기 경쟁이 되게 큰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나 이 관리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호출 반경을 줄이거나 호출 2, 3초 늦게 뜨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1초의 전쟁이 0.5초의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곳에서 2, 3초 늦게 뜬다는 건 굉장히 이제 불리한 겁니다. 똥콜만 남게 되는 것이고 더 문제인 거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2, 3초 늦게 뜨고 있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콜이 안 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콜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경우, 이런 것 같더라. 또는 그런 의심, 뭐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제 증거 알 수는 없는, 증거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체를 이걸 그림으로 보면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고 관리업체가 없는 경우는 이 중간에 관리업체 없이 이렇게 직접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런 호출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역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굉장히 사용자성을 강하게 줍니다.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전속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출퇴근도 직접적인 노무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사용자성이 되게 문제되니까 요새는 좀 안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딱 잘라서 언제까지 출근해라 뭐 이런 거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해요. 쉬는 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배달 대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여기에 소속이 되어야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소속된 업체에 들어온 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들어온 콜도 받아서 일을 수행하지만 이거는 업체들이 그렇게 한 거지 노동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 거고 이런 면에서 지역의 관리 업체들은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전통적인 특수고용과 유사한 위장된 자영업자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관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플랫폼에 가입해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가입하고 탈퇴하는 게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무슨 노동관리나 그런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관리업체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성을 요구하는 소송이나 뭐 이런 심지어는 저거 교섭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산재법상 그 특수고용 특례에 여기에서는 이 지역관리업체에게 이 책임을 인정을 하게 하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네, 그러나 사실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지역 관리 업체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중간 업체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통제가 주요한 종속성 지표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그걸 사용자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뭔가 좀 이렇게 성과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2, 3초 늦게 뜨게 하거나 호출 반경을 줄이거나 하는 이러한 제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종속성 지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통제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어려울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상호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평가하는 경우도 또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좀 희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지 중개만 해주는 거지 꼭 평가에 따라서 노동자만 통제하는 게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도 뭐 진상 고객이고 이러면 우리들 차단하고 막 다 한다. 이런 중개만 해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종속성이 아니고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사실 대리운전 노조나 라이더 유니온이나 페미나이스 지회 등이 노조 설립 필증도 교부받았고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사실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 문제는 이 반대편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운전 노조가 이제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노조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그 교섭을 하려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뭐 우리가 사용자성이냐, 뭐 니네 사용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관리형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과 가격을 제시하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노동자에게 배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호출형 플랫폼도 플랫폼의 가격을 제시하고 표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송, 운송만 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이제 이 가사, 돌봄, 청소, 뭐 홈케어, 출장 수리 등은 이제 고객가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즉시 출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약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 플랫폼은 단지 호출을 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감을 배분하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작업자, 한 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작업자들에 연락하고 뭐 그 다음에 거절하면 다음에게 연락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노동 총재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보면 평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매겨져서 일감 순서에서 밀리거나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못한 사람은 더 적게 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서도 뭐라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관리형 플랫폼에서도 중간 관리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직종들도 기존의 지역마다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의 우산 아래 일종의 프랜차이즈가 된 경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협력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노동을 조직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용자성을 보면 호출형 플랫폼과는 달리 경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형 플랫폼에서 심지어 일감을 배분하는 역할도 하고 가격 결정권도 플랫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그 종속성 지표를 노동자라는 그 종속성 지표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종속성 지표를 봅니다만, 경제적 종속성, 뭐 조직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경제적 종속성은 오히려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플랫폼이 주는 호출량은 주로 플랫폼이 주는 일감에만 의존을 하는데, 관리형 플랫폼은 자기 고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호출력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이제 매우 짧고 즉시 호출에 응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되므로 자기 고객을 만들기 어렵지만, 관리형 플랫폼은 이게 의뢰인들과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서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뭐 가사라든지 뭐 출장 수리라든지 이런 거 플랫폼을 통해서 불러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명함 같은 걸 주시고, 다음번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만나는 대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고 나는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경제적 종속성은 오히려 약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형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라든지 또는 작업자라든지 둘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일의 내용, 가격, 프로필 등을 올려놓으면 다른 쪽이 선택해서 연락을 취하고 협상을 해서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 프리랜서 분야고 다른 하나는 대면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전문 프리랜서 부분을 하면은 뭐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뭐 그때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번역, 타이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대면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주고받고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슈미트의 분류에서는 웹 기반 플랫폼에 가까운 것인데 이제 이런 중개업 프리랜서 플랫폼은 모든 소통을 플랫폼 앱 내에서 하고 직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작업 결과도 또 플랫폼 배송도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고 왜냐면 플랫폼이 이 거래 건당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 메일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발각되면 제재 대상이 되고요. 여기서 다 쪽지, 플랫폼 내 쪽지, 플랫폼 내 전화 이런 걸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 배송만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유형은 이제 가사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가사 돌봄 분야는 관리형 플랫폼도 있지만 가사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형 플랫폼도 있지만 실제로 이 관리형 플랫폼에서 대면 접촉을 차단할 수가 없는 직종이죠. 가사라든지 이렇게 직접 집에 가서 일하는 거는. 이런 거 그래서 이 중개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면 직거래를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직거래를 막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할 때 등록비를 받거나 연락처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유료 서비스로 해서 돈을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관리형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개형 이 중개형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보면은 종교만 하는데 무슨 사용자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노동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통제와 제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가시적인 통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라는 점에서 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호출형이나 이런 데서도 호출형이나 관리형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은 자기가 통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통제를 한다라는 거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노동자 정체성이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노동자 정체성이 약하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맥을 갖고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플랫폼은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한 통로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이제 집단화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중개 플랫폼이 더 활성화돼서 자기 인맥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야 사실 일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면은 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이런 프리랜서든 뭐 이런 가사 쪽이든 다 이 플랫폼은 일부로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전시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만화, 소설, 영상 등을 전시하고 구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되고 있죠. 잘 알려진 거 유튜브인 것이고 유튜브는 진입 장벽 없이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 신청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웹툰이나 웹소설도 처음에는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나 이제 그런 공모전 게시판 등에 올려다가 이렇게 좀 잘 나가게 되면 유료로 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아프리카, 뭐 자유 게시판 등 이제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고 구독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광장형이라고도 하고 유료로 하는 경우는 이제 시장형이라고도 한다. 시장형에서는 물론 그 돈을 유료로 하니까 그 돈을 나눠 갖는 거고 플랫폼 이제 에이전시가 있는 경우는 에이전시, 창작자 이런 식의 배분을 하는 거고 광장형에서는 광고나 별풍선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의 일부를 주고 플랫폼과 창작자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광장형 누구나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거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다 이 유료 플랫폼에서는 수익 배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이게 유료 구독자가 얼마에 따라냐에 대해서 수입을 배분하는데 이게 이렇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얼마나 유료 구독자가 있는지 플랫폼이 아니고 사실 작가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얘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과정을 보면 전시학 플랫폼에서 일하는 창작 노동자들은 뭐 앞선 노동자들이 이용자의 주문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면 자기가 먼저 작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게시하니까 원칙적으로 노동 과정의 자율성과 이율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형에서는 아까 플랫폼과 계약을 하는 시장형에서는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작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어렵죠. 웹소설 노조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거는 저도뿐만 아니라 이쪽도 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다른 플랫폼 노동보다도 훨씬 이제 노동 시간이 길고 건강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구독자 수가 소득에 직결되는데 이게 작품의 자리 배치가 이제 구독자 수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전면에 배치하면 구독자 수가 꽤 늘게 되고 또 소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권한은 자리 배치의 권한은 전적으로 플랫폼이 갖고 있어서 이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된다.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어딜 들어가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알고리즘을 결정하고 작동시킨 것이 플랫폼인 거죠. 비교적 규모가 작은 데서는 자유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야. 유튜브 같이 커다란 데서는 뭐 자유적으로 조작을 할 수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데서는 심지어 자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전시학 플랫폼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얘기하기가 어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광장형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 시간이나 작품 연재,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을 올리든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올리든 뭐 한 달에 한 번 올리든 1년에 한 번 올리든 뭐 상관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가져가는 몫이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약간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죠. 유튜버들도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게 고용관계의 사용자성을 주장하기는 되게 어렵고 사실 불공정 거래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걸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유튜버 노조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유료로 보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종속성이 강합니다. 계약서도 쓰고 마감일 언제 일주일에 몇 번 올리고 뭐 분량은 어느 정도고 심지어는 내용까지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창작자들은 뭐 만화든 소설이든 이런 창작자들이 옛날부터도 사실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제 작품의 유통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형이든 뭐 시장형이든 이런 프리랜서 이렇게 자기 작품을 올리는 전시형 플랫폼에서는 사실 근로계약상의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어 할까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고 내 작품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게 이제 꿈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 플랫폼의 수익 배분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아니면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는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 태스크 플랫폼인데요. 이거 외국에서는 아마존 터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 뭘 수집하고 한 건 뭐 좋아요 눌러주고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댓글 달아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리뷰 써주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한국에서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서베이 플랫폼들이 있고 크라우드웍스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은 플랫폼에 가입하고 플랫폼에 게시된 작업을 보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수행하고 그만큼 보수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작업, 미세 작업인 거죠. 댓글 한 번 달아주기라든지 좋아하기 눌러주기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작업이기 때문에 한 건당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건당 보수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 건당 보수가 매우 작음으로 이제 불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이 검수나 퇴출 뭐 이런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관리업체가 역시 이것도 관리업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플랫폼이 이처럼 작업에 대한 지시 어떻게 하라 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제 작업 결과에 대해서 검수 또는 이제 그 일감을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제한하거나 퇴출하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미세작업 플랫폼의 노동자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으므로 종속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미세 작업으로는 생계소득을 버는 게 거의 어려운 거죠.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인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작업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전업 작업자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인터뷰도 하고 다른 논문도 보고 한 경우에 있긴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고 극소수이고 거의 이제 용돈벌이 부업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뭐 플랫폼에 대해서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이거를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지금까지 법이나 판례에서 확립된 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용자성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한 플랫폼에서 일할 필요가 없고 쉽게 플랫폼을 옮겨 다니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복수로 사용하기도 플랫폼에 제시되는 일감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수고용과도 다른 점이고 노동자가 플랫폼에 대해서 앞에 말한 대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약하다라는 근거로 한 사업장 이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들면 딴 플랫폼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이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도 약하고 인적 종속성도 약하다.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경제적 종속성, 인적 종속성 이런 거를 보는데 둘 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판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노동 통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을 통제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후 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콜을 제한한다든지 일감을 배분을 한다든지 자리를 좋은 자리에 옮겨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설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제시된 일감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부가 너무 잦으면 사실 이후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종속성의 지표로서 특히 인적 종속성의 지표로서 지휘감독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사용자성을 갖고 이런 점에서 이제 갖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종속성 개념이라는 것을 시대에 맞게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과정 중에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통제 역시
노동통제의 일환으로 종속성 지표에 포함되어야 되고, 일감의 배분이나 보수를 직접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사용자성의 지표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고 또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 또 직접적인 통제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알고리즘을 통한 기술적 통제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노동자들 자기가 제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개념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도 사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박이 없이 이게 재설정될 리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집단적 조직화와 투쟁이 가능한가는 또 이제 실제 노동통제를 받고 있는가, 또 저는 실제 노동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5가지 유형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의 사용자성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게 당사자들의 노동통제가, 아니,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노동통제를 받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이런 집단적 조직과 투쟁이 가능한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전시형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도 예전부터 사용관계가 아니고 프리랜서였고 지금도 선호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부업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자기 자영업을 하되 부수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뭐 굳이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얘기하면서 집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미래에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는 것이 보편화된다면 이러한 노동자들도 집단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 프리랜서주의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있고 사용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적 사용자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불공정 거래의 일환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노동자의 집단적인 조직화, 투쟁, 교섭, 뭐 조직화야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투쟁이나 교섭을 하는 것이 담합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조직해야 이제 투쟁과 교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개념을 법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플랫폼 노동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업에서 그 무슨 특례인가요? 산정 특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받으려고 오히려 이제 기업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노동자를 직접 고용도 하잖아요. 그 예. 보니까 그 가사 서비스 앱인가 거기서 이제 직접 고용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무슨 뭐죠? 무슨 법상의 특례를 받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성에 대한 뭐랄까 인정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좀 더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중요하고, 이제 그것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사용자성이란 부분들은 그렇게 좀 부수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려봤어요.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말한 대로 이게 노조를 만들거나 이랬어도 사실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으니까 그 사용 교섭도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고, 그 기업이 플랫폼이 자기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 측면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그 나는 사용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가사노동을 이제 직접 대리주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면서
통과되는 거를 전제로 한 것인 거고, 뭐 거기는 이제 고용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실 뭐 그게 기업에게 유리할 거는 없는 거죠. 유리할 것이 없는 건데 사실 저 가사노동자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되게 된 것인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적극 부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대리주부 같은 데가 그렇게 부응하겠다라고 나온 것인데, 실제로 그런 나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기업이 그렇게 인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리주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게 사용자랑 자기가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나온 거, 플랫폼 방식으로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관계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가사노동자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서의 뭐랄까 빠져나갈 구멍,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100%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이런 의무도 있고 저런 의무도 있고 뭐 등등한데, 근로기준법이든 노조법이든 뭐 있는데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특례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을 해서 이제 적용을 이제 풀어준다라든지 이런 규제에서 이제 그게 무슨 조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항 때문이라도, 그리고 그런 조항을 그런 특례 조항을 얻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기업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대리지부도 사실 그런 걸 노린 거고, 비단 이제 저는 근로기준법. 그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규제 지금 가사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을 100% 않기 때문에 대리주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을 100% 어쨌든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 거고, 가사노동자법은 그런 규제를 100%안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의 현재의 법이나 뭐 이런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예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 사례 어떤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영국이나 스페인 같으면은 그 플랫폼 노동자성을 해주는 뭐 판결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뭐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사용자성에 대한 뭐 규정이나 그런 건 없는 건지,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은 그런 현실인 건지. 저도 이게 자세히 외국 사례들을 다 이제 법적인 것까지 다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법 체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기서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노동자로 규정받았을 때 받는 이 권리와 의무라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의 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굉장히 없어요. 그거는 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의 AB5 법안을 제외하고 이게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이 사용자성의 책임을 먼저 부과하는 방식,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노동자성 인정은 사실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우리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인정을 받은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또 사용자성 문제하고 하면 부딪히는 것인 거고, 다음 외국의 경우에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법체가 워낙 다르고 이제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사용자성으로 이게 사용자성 인정되면은 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뭐
뭐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이 사실은 그 사용자의 의무인 거죠. 안전에 뭐 산업안전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사용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인 거죠. 안전 문제라든지 그 이제 최저임금, 노동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가 지켜야 될 의무인 거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요. 이제 노조법상으로는 노조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뭐 근데 그건 근로기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 조직돼서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렇게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노조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용자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인 것이죠. 기준인 것인 거고, 최저임금 뭐 지키기 싫다고 해서 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고, 노동시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없다, 다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가 그 계약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만이 그런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거죠. 아, 예. 그럼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성을 먼저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기업이 나서서 자기가 사용자 할래라고 얘기할 일은 없다. 근로기준법 적용시켜줘라고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이 노조 이제 사용이들에 대해서 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관계는 맞는데 이제 노동자성만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사용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 거고 그런 사용 플랫폼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용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다른 토론회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다른 교수가 이제 법대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뭘 해야 된다, 아니다, 뭘 해야 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플랫폼 노동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 사실 그 플랫폼에게 뭘 해라 플랫폼 기업에게 이렇게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근로기준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없앤다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대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즘 학계의 흐름이긴 해요. 말하자면 사용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고용 관계가 굉장히 다단해졌고 원청서부터 원청 하청 되게 복잡해졌고 특수고용 플랫폼 등등 해서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누가 사용자라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용자 찾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요즘 학계의 얘기 포기하고 그냥 예를 들면 사회보험이든 이렇게 노동법의 재구성이든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방식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결국 노동자들 사용자의 자본의 규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자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거고요. 사용자 찾기를 포기하자 이런 것들이 흐름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찾기 아니고 사용자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사용자의 의무라는 걸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요즘 좀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이해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꼭 사용자성이 아니라 사용자성을 꼭 고용관계에서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사회적 의무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라는 게 이제 그 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게 요즘의 얘기인데, 왜냐면 누구한테 이제 이 책임을 지느냐, 이 사용자 차에게 특정한 노동자에게 특정한 사용자 기업을 대응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책임을 갖는 사용자가 이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따지고, 뭐 그래서 뭐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도 이 뭐 기업 매출액 또는 기업 이윤 이런 게 비례해서 내고, 요즘엔 사회보험은 노동자에 대해서 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사회적 책임으로서 전체적으로 내고 뭐 이런 방식을 얘기하자라는 게 요즘의 흐름인데, 저는 뭐 이게 또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위험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좀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은 너무 이제 너무 고전적인 얘기는 하지만, 자본은 사실 노동자의 노동을 이용해서 자기 이윤을 얻는 거잖아요. 얻는 것이고, 이제 뭐 노동자 가치에서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얻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가 이용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노동법이나 이 노동권의 흐름이었었던 건데, 네, 그것을 다 이제 버리고, 그런 건 버리고, 자기에게 이윤을 내주는 이 노동자들에서 책임을 하는 것은 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런 논리에 의하면은 기업별 노사관계 있잖아요. 예. 기업별 노사관계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기업 차원의 그런 노사관계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별 노조가 생기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총자본 대 총노동 이런 대립구도를 만드는 거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꼭 그 기업별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 기업별 고용관계, 그리고 기업별 차원의 사용자성, 노동자성 이런 식의 대립구도, 아니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뭐랄까 더 폭넓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만 사실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도 사실 기업별 수준에서 조직하려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플랫폼 노동이 많이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하는 그런 관계들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가 그런 기업별 조직하는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한다면 기업별 조직화가 아닌 다른 진짜 산업별 조직화라든지 전국적인 총체적인 조직화를 하려면은 그런 고용관계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식의 그런 거를 좀 벗어나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예, 기업별로 이런 이제 노동자에 대응하는, 책임져야 되는 기업의 의무로서의 그 사용자를 얘기하게 되면 이게 너무 기업별 노사관계 이런 거에 이제 국한되지 않겠느냐, 한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신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긴 하는데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는 방식이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교섭, 기업을 넘어서는 교섭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교섭의 대상으로서 나오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삼별 교섭을 어떤 그런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자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역시 여전히 이들의 노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이익을 본다. 이게 꼭 기업별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니들이 이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단순히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뭐 그런 걸로 가는 것인데,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제 자본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해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노동을 자본의 그 뭐 이윤의 원천이라는 것이 노동이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사회적 책임이라는 방식으로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 사용자 찾기도 되게 어렵고 실제로 사용자 찾기도 되게 어렵고 이거를 1대1 대응시키기도 되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1대1 대응시키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뭐 사회보장도 사회보험도 노동자들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에 납부하고 기업은 매출이나 뭐 이윤에 따라서 납부하고 이래서 재원을 만들어서 나눠 갖자. 뭐 이것도 이제 저는 뭐 크게 말이 되는 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노동을 자본이 이윤을 보는 것이 사실 노동을 사용해서 이윤을 보는 것이다라는 이 원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이 그냥 자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재원도 좀 내야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참 그다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책임이란 말 때문에 이게 사회적 합의랑 연결되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노동의 이윤의 원천이다. 근데 그 노동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었지만은 유튜브가 이득을 보는 거는 그 노동이라고 명명되지 않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다양한 이용자들, 예, 예. 이런 이용자들이.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이용자들이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노동이죠. 노동인데 그게 이윤의 원천인데 근데 그거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사용자들을 개별 기업에 속한 노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동도 이제 그 기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고 그 사회는 한 나라면 나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장된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이 이윤을 얻는 게 노동이 원천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자본한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좀 더 다르게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 한 개별 기업별 차원에서의 그런 자본의 책임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의 어떤 뭐 사회적 그 애매모호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과 혼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은 이 노동자를 실제로 플랫폼이 통제하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사실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제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무를 지워야 한다. 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무를 지워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강동주 선생님의 뭐 생각도 뭐 이제 저하고 약간 결이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의 이윤의 원천이 그걸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 노동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행위가 이윤의 원천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그 이윤을 회수하고 하는 방법이 그 사용자들 개별 간의 고용관계 속에서 그들한테 뭘 해주고 이렇게 노동 권리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플랫폼 노동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지자본주의 얘기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그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그 인스타 기업의 이게 이제 노동이 아니지만 인스타를 하고 이런 거 노동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에게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들에게도 또 이제 세금을 물린다 세금이야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그러한 그 이제 책임을 갖게 해야 된다. 자본의 책임을 갖게 해야 된 자본으로서의 그거를 갖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 이 노동 플랫폼이란 건 노동 플랫폼의 유형은 직접적으로 5가지 유형 다 이제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자기 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그 노동 플랫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사용자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인지자본주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노동이 아닌 걸 통해서 내가 인스타에 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윤을 보고 요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직접적인 그런 통제를 하는 쪽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유형 중에 전시형 플랫폼이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게 전시형 플랫폼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전시형 플랫폼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문제죠, 사실은. 이 전시형 플랫폼에서 사실은 예전에 처음 원본은 유튜브 같은 쪽에 이제 전시형의 광장형은 좀 다루진 않았어요. 이 이제 전시형 중에서도 이런 유료 플랫폼들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이 이제 사용자성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고 이런 것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본에서는 여기를 유튜브나 이런 쪽은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전시형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제 일거리가 거래되는 반면에 이런 전시형 플랫폼에서는 사실은 일거리가 거래된다기보다는 이제 작품의 유통 경로가 바뀐 거지 일감이 중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작품의 유통 경로 예전에 뭐 그러면은 그 잡지사나 이런 데는 이런 거 안 했느냐 했어요. 했었던 거고 그때도 프리랜서였고 지금도 프리랜서. 단지 이제 요즘에는 그 작품을 잡지사에다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에다가 올려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시형 플랫폼이나 디지털 이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플랫폼 노동과 연관돼서 얘기가 되는 이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건데 왜냐면 디지털 콘텐츠 노조라는 게 생겼고 활동을 되게 활발히 했고 그쪽 노조에서 자기 플랫폼 노동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플랫폼 노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뺄 수가 없게 된 거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노동 플랫폼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왜냐면 이거는 유통 경로가 변한 거지 노동을 하게 된 이게 변한 게 일감을 하는 게 노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변한 게 아니라 유통의 경로가 변한 거라서 사실 저는 이제 분명히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에 자꾸 속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이 사람들 투쟁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얘기를 할 때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광장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전시형 플랫폼에서도 아까 말한 시장형 유료 플랫폼은 굉장히 이 노동 통제가 명확한 단계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광장에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사실 노동 통제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는 항상 그거인 거죠. 여기서 뭐 독일의 유튜버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불만이 생기는 거 이거죠. 수익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한 40%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거의 모든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뭐 멜론이든 뭐 이런 유통 플랫폼에서도 한 40% 정도를 가져가는 건데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얘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사관의 문제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불공정 거래로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긴 한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유튜버에서도 분명히 그 노동을 통해서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인
것도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그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수수료가 없는 인스타그램도 수수료 같은 건 없죠. 광고 있나요? 그런 거 수수료가 없는 또는 이제 그 뭐 페이스북, 트위터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그냥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이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 노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발생하더라. 노동자 거기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책임 지우는 방식, 자본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고, 제가 말한 이 노동 플랫폼들은 거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들어오는 플랫폼들을 얘기한 것인 거고, 그런 면에서 좀 사용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자본주의에서 말하는 트위터나 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뭐 노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했을 뿐인데 걔들한테도 이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 거기서 사용자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름 붙이든 IT 기업이라고 이름 붙이든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뭐 페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잖아요. 유튜브를 갖고 있는. 예. 그들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이윤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은 원천인 사용자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아니 그때 그 사용자성이랑 물론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사용자성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본의 이윤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통제나 자본의 이윤을 자본의 이윤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거래가 공정하냐, 그러니까 수익 배분을 누가 많이 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노동자한테 임금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이거는 크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플랫폼 자본에 대한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꼭 사용자성이냐 아니냐 뭐 이것과 연동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것들에 대한 통제나 규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이 사실 우리가 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문제 제기는 접수했고요. 이해도 무슨 이거 약간 예, 좀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그 연관이 좀 되는데 그래서 그런 IT 기업이나 그런데 이윤을 독점 이윤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노사관의 최만 선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독점 이윤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발생한 이윤을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초과 이윤이라는 거죠. 그 자체에서 이제 그 이윤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럼 좀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뭐 어떤 의미인지 김효준 선생님이 저는 제기한 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런 분석도 있다. 예, 예, 그런 분석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반대한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100% 동의하진 않는데 이게 전통적인 막스주의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한 게 아니라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노동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뿐인데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에 그 이윤의 원천을 어디서 볼 것이냐. 이건 사실 이제 전통적인 막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기 아니요, 때문에 저 수탈을 해도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수탈을 해도 이윤은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독점 이윤이라고 보는 쪽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초과 이윤이라고 보는 쪽이 또 있고 그 논쟁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나오고 있고, 이걸 전통적인 막스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윤의 원천을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새로운 방식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축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쨌든 이걸 단순히
그런 이제 자본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노동가치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이 플랫폼, 노동 플랫폼의 규정이란 걸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노동 플랫폼, 일감을 중개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노동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사용자석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플랫폼, 광장형 플랫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플랫폼 노동에 유형해서. 네,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도 그 단일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명이 이제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제 하기도 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 이런 이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 비율이 그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의외로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조사한 바나 뭐 다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보통 한두 개 정도, 두 개, 많아봤자 두 개, 뭐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상을 해봤자 더 많은 일거리 소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떨지 주 활동하는 이제 플랫폼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보통인 것인 거고, 주 활동하는데 등록을 해두는 건 되게 많이 등록을 해둘 수가 있겠죠. 이거는 플랫폼이라는 거 사실 열려 있어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활동하는 플랫폼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배타적인 데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이쪽 배민 라이더로 이제 등록을 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는 등록을 못 하거나. 그런 거는 원래 불가한데, 예전에 대리운전 노조가 아니지, 대리운전 기사들이 좀 카카오 드라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콜을 안 준 적이 있어요. 예,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 업체들하고 해서 콜을 안 준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어차피 위치 동선 추적이 다 되는데, 내가 콜을 안 줬는데도 이 사람이 이상하게 다 이동을 하더라. 보면은 이 사람은 카카오 딴 데 들어갔네. 카카오 드라이브 들었나 보다라고 해갖고 콜을 안 준 적이 있고, 그리고 막 탈퇴하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대리기사들이 난리를 쳐갖고 이제는 이제 거의 두 개, 카카오 드라이버하고 자기 업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두 개씩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대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특수고용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특수고용은 어떤 면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가능했는데, 이 플랫폼을 1대1 대응하기, 이제 전속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는 사람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전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카카오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에 대한 뭐랄까 견제 아니면 그게 워낙 강해서 이제 카카오 여기서 등록한 대리기사에 대해서 이제 콜을 안 준 것이긴 하겠지만은, 사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 한 대리기사가 기존 대리운전 업체 한 군데만 등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그게 다른 게 한 군데
군데에만 등록을 해도 콜은 여러 업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을 이 한 군데에만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한 군데에만 등록을 해도 콜은 자기가 소속한 업체하고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그 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업체의 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워드 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걸 뭐 2개 업체에 등록하든 3개 업체에 등록하든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퀵도 그렇고요. 그것도 전속성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대리운전이 그 산재에서 그 산재보험 특례에, 아니 산재보험 이제 특례로 그 몇몇 그 특수고용 직종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리운전도 그 직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4개, 처음에 7개로 시작해서 지금 14개인가까지 확대가 됐는데 대리운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 특례에. 그런데 대리운전에 실제로 적용받는 퀵 같은 경우는 꽤 많은데 대리운전에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산재보험에 등록한 사람이 되게 적은데, 그 이유가 산재보험법상에서는 이걸 전속성을 규정을 했기 때문인 거죠. 전속성을 규정했는데, 내가 이 업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에서 오는 콜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일을 하는 거는 이 업체에 들어오는 콜을 받은 거는 되게 조금이거든요. 한 달에 뭐 몇 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거를 콜을 공유하는 거는 이 업체 사정인 거고 어쨌든 여기에 등록을 해야, 어떤 업체도 한 군데 등록을 해야 내가 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당연히 소속이나 전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리운전 노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뭐 얘기하면 할수록 이거를 어떤 한 업체, 기업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제 생각이 그렇고요.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은 대표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계속 강동진 선생님이랑 저랑 의견이 갈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맥락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이렇게 한 업체라든지 기업 수준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노동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말한 이 노동 플랫폼에서는 이 업체들이 실제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이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단지 이게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그 노동 과정 중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다라는 것인 거고, 이 통제와 종속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그 개념 자체로만 얘기하면 되게 명확한데, 이 법적으로 그거를 그 사후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제 명실행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따지게 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그 등기법이나 이런 점에서 등기법이든 노조법이든 뭐 직업안전법이든 뭐 아니면 뭐 사회보험법이든 뭐 등등해서 사용자성의 개념이라는 것을 조금만 손보면 사실은 이들이 노동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적어도 아까 말한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그러기가 어렵겠죠. 근데 제가 말한 이 노동 플랫폼에서는 분명히 되게 그런 측면이 보인다는 것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사용자성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자본의 이제 전체적인 책임 또는 그 노동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윤을 얻는,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윤을 얻는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니, 그것과는 또 별개로 돈을 주면 다 사용자 아니에요?
뭔 사용자 규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돈을 주는 게 이 사람들은 놈이 사용자지. 돈을 주는 게 자기가 돈을 준다고 얘기를 안 하죠. 이걸 이용한 이 플랫폼을 이용한 호출한 서비스자 뭐냐면 프리랜서, 의뢰자 이 의뢰자들이 돈을 주고 자기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갖고 이 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수수료만 받을 뿐. 그래서 이것도 직업암정법하고도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요.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거 진짜 중개업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수수료 이게 진짜 수수료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해서 좀 훨씬 더 복잡하는 건데 자기가 돈을 준다고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돈을 준다는 게 아니, 아니라 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돈을 전달해 줄 뿐이다라고 나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라고 얘기를 할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은행 같은 데도 자기 돈으로 월급 주나요? 다 남의 돈 갖고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것만 갖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사용자성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동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까지 판례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봤어요. 봤는데 이 노동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 노동 통제를 한다라는 개념이 너무 지금까지는 적었다는 것이고 이 노동 통제를 한다는 개념을 조금 넓힌다면 충분히 사용자성으로 적어도 이런 노동 플랫폼들은 충분히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얘기할 게 많네요. 예.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성만님? 예,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가도 말씀 잘 되는 거죠? 들었습니다. 네, 토론할 게 많을 것 같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